다음으로 귀납 논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귀납 논증의 정의를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100% 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귀납 논증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이러한 귀납 논증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귀납 논증의 대표적인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귀납적 일반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납 논증이라고 하면 이 귀납적 일반화를 뜻합니다. 귀납적 일반화는 부분의 관찰을 통해 전체의 특성을 추론하는 논증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귀납 논증의 사례에서 봤던 사람 A는 죽는다, 사람 B는 죽는다, 사람 C는 죽는다. 따라서 사람 X는 죽는다 라는 논증이 귀납적 일반화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백조 1은 하얗다, 백조 2는 하얗다 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백조들이 하얗다는 것을 관찰하고 모든 백조는 하얗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귀납적 일반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부분을 관찰했을 때 모든 개체들이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개체들까지도 그러한 속성을 지닐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납적 일반화는 모든 개체를 관찰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을 관찰해서 모든 개체에 대한 속성을 추론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백조를 관찰할 필요 없이 일부 백조가 하얗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백조가 하얗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귀납적 일반화는 동시에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찰하지 못한 사례 중 발레가 존재할 경우 결론이 반박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백조 1은 하얗다, 백조 2는 하얗다 라고 해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백조를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백조만 검다고 발견되면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결론은 틀리게 됩니다. 이처럼 귀납적 일반화는 발레를 통해서 반박되기 쉽다는 단점을 지닙니다. 따라서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귀납적 일반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귀납적 일반화는 보편적 일반화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와 구분되는 것이 바로 통계적 일반화입니다. 통계적 일반화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개체 일부에서 발견된 속성을 해당 유형 전체로 일반화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본 보편적 일반화와 다른 점은 보편적 일반화는 관찰한 개체의 모든 개체가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통계적 일반화에서는 관찰한 개체 중 일부만이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가 있는데요. 전체 유권자 중 3,000명을 선별하여 투표 결과를 조사했는데 그중 300명이 A 후보를 지지하더라. 따라서 3,000명 중 300명, 유권자의 10%가 A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개체 전체 중에 일부를 조사해서 그 일부의 개체 중에 다시 일부만이 특정한 속성을 지닐 때 그 일부만큼이 해당 속성을 지닐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통계적 일반화와 보편적 일반화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추는 서로 다른 두 대상에서 어떤 특징이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특징도 일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논증 방식을 말합니다. 유추의 사례를 말할 때에는 실험주의 사례를 주로 활용합니다. 유추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1, 2, 3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B 역시 1, 2, 3이라는 속성을 지닙니다. A와 B는 1, 2, 3이라는 속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A가 4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을 때 B 역시 그러한 속성을 지닐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실험주의 사례를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A가 실험주의, 그리고 B가 인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와 B는 서로 포유류라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특징도 실험주의 특징이 인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유추에 해당합니다. A와 B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특징들까지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강조하면 됩니다. 즉, 이 공통점 부분이 더 클수록, 더 다양할수록 유추의 신뢰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유추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두 대상이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간과 실험지는 여러 면에서 실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계적 3단론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적 3단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3단론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3단론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3단론법의 전제는 첫 번째 전제, A는 B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B는 C이다. 라는 두 개의 전제가 합쳐져서 A는 C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인 논증입니다. 이러한 3단론법은 원래 두 개의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되기 때문에 연역 논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통계적 3단론법은 두 번째 전제에서 확률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3단론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A는 B이지만 B는 100% C가 아니라 X%의 확률로만 C입니다. 따라서 A는 C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이 반드시 참일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즉, 전제 1과 전제 2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통계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만약 X%가 90%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A는 B이고 B는 90%의 확률로 C이기 때문에 A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C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X가 10%라면 B가 10% 확률로 C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A는 C가 아니다 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3단론법과 비슷하지만 전제에서 확률이 개입되는 것이 통계적 3단론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설추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설추리는 귀납논증 문제 중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영역인데요.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논증을 말합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가설들을 제시하고 그 가설 중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최선의 가설을 선택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는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정합적인지, 경쟁 가설을 합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현상에 대해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가설 추리를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 추리는 우리가 선택한 어떤 가설, 즉 설명이 100% 참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귀납 논증에 해당합니다. 가설 추리는 예제 풀이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의 귀납 논증은 지문을 전개할 때 쓰일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문제화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지문에는 보편적 일반화, 통계적 일반화, 통계적 3단론법, 그리고 유비추론의 4개 귀납 논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지문의 각 정의를 읽고 푸셔도 되겠지만 실전에서는 이미 각 개념의 정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각 귀납 논증의 종류, 기본적인 논리학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과 음악을 모두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타당한 논증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과 음악을 모두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이 80%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만을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 역시 전체의 80%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만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80%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100명을 조사해 보니 전체 중 부분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들은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 중 100명이 지닌 속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은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100명이라는 부분에서 전체 공무원이라는 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론했습니다. 이는 보편적 일반화가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확률이 나왔다고 해서 통계적 일반화가 아니라 여기서의 확률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라는 것은 이 개체가 지닌 속성의 일부로 나온 것이므로 보편적 일반화가 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 30%가 운동을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20대 공무원 중 30%는 운동을 좋아할 것이다. 통계적 일반화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 통계적 일반화라는 것은 부분에 대한 관찰에서 전체에 대한 관찰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선지는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전체에 대한 관찰에서 우리나라 20대 공무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적 일반화와는 반대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의 95%가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공무원 갑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해외 연수를 다녀왔을 것이다. 갑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갑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전제에서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라는 것은 후건입니다. 또 첫 번째 전제에서도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라는 것은 후건입니다. 후건만 있는데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라는 전건이 도출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호로 표시해봐도 명확합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중 95%가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그리고 공무원 갑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주어진 두 개 문장만으로는 갑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3단원법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태어난 을과 그를 복제하여 만든 병은 유전자와 신경구조가 똑같다. 이 문장까지만 읽어도 유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과 병은 둘 다 80세 이상 살 것이다. 얼핏 보면 적절한 유추처럼 보이지만 유비추론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유비추론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하나가 지닌 속성이 다른 개체의 지닌 속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추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선지에서 80세 이상 살 것이다는 누구의 속성도 아닙니다. 만약 80세 이상 살 것이다가 을이 지닌 속성이라면 을과 병이 모두 이런 속성을 지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은 유비추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의 경우 80세 이상 산다는 것은 그 누구의 속성도 아니기 때문에 유비추론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설 추리에 있어서 실험 집단이란 연구에서 일정한 자극에 노출되는 집단을 말하며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 집단을 말합니다. 가설 추리에서 우리의 목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해서 어떠한 일정한 결과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할 때 A라는 요인의 영향을 받은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은 A 요인 외에 다른 모든 면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가령 A 요인과 B 요인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 요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B 요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총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A라는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소문자 A와 B, 그리고 소문자 C와 D를 각각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A 요인 외에 B 요인은 동일한 경우 2가지를 각각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제 2번에서는 이런 식의 사고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므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소비자들을 A부터 H까지 8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8개의 동질적인 집단 각각에 어떠한 처치가 가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실험에서 가해진 처치는 크게 3가지입니다. 구매 전 활동과 구매 후 활동으로 크게 나뉘어지며 구매 전 활동에는 광고와 할인이 있고 구매 후의 활동에는 사후 서비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자극이 각각 가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총 8개의 동질적인 집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구매율과 마케팅 만족도라는 결과가 A, B, C, D로 평가되는데 A가 가장 높고 D로 갈수록 낮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보면 A부터 H까지의 집단에 가해진 구체적인 자극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자극이 가해진 경우에 따라서 8개의 집단을 나눈 표입니다. 이 표가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먼저 지문을 보고 표의 내용을 이해하신 뒤에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에서도 이와 같은 간단한 표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겠습니다. 할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 구매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할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와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광고라는 자극이 가해졌는지 여부가 동일한 2 집단을 각각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각각 비교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광고가 가해지지 않은 경우를 보면 할인 기회가 있는 경우 구매율이 B, 할인 기회가 없는 경우 구매율이 D로 할인 기회가 있는 경우의 구매율이 더 높습니다. 다음으로 광고가 있는 경우에는 할인 기회가 없는 경우의 구매율이 C, 할인 기회가 있는 경우의 구매율이 B로 할인 기회가 있는 경우의 구매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할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 구매율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은선지를 보겠습니다. 광고를 할 때 사후 서비스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높다. 광고를 한 경우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할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각각을 마찬가지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할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후 서비스가 있는 경우 만족도는 B, 사후 서비스가 없는 경우 만족도는 C로 사후 서비스가 있는 경우의 만족도가 보다 높습니다. 다음으로 할인 기회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후 서비스가 있는 경우의 만족도는 A, 사후 서비스가 없는 경우의 만족도는 B로 사후 서비스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사후 서비스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낮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귿을 보겠습니다.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 광고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은 B, D, F, H 4개가 각각 비교 대상이 됩니다. 또 광고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야 하므로 할인 기회가 없는 경우, 할인 기회가 있는 경우를 각각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할인 기회가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후 서비스가 없는 경우 2가지에서
광고가 가해진 경우 만족도가 C로, 만족도가 D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다음으로 할인 기회가 가해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인 기회가 있는 경우, 광고가 있을 경우에 만족도는 B, 광고가 없는 경우에 만족도는 B로 마케팅 만족도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가 있는 경우에 마케팅 만족도가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역과 니은은 옳은 선지가 되겠고 디귿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